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도와 철학, 제도와 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내용을 계속 정리하는 그런 흐름의 책입니다. 우리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던 얘기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조금 더 알아야 될 거,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골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63쪽입니다. 263쪽에 작은 글씨 빼고요. 작은 글씨 빼고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입니다. 자, 주변 세계는 우리 환경이에요. 우리의 환경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이다. 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뭔가를 하고 누군가는 길을 걷고 있고 버스가 움직이고 있고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응하고 살아가야 되는 현 존재, 거기서 말하는 현 존재는 나예요. 여러분 자신, 나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의 사실은 이미 해석,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고 있는 그대로 듣는 것 같지만 이미 해석하고 나의 것으로 해석하고 나의 것으로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직한 것, 지켜야 할 규범을 습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냥 벌어지는 환경 같지만 나의 머릿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리고 예전의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보고 듣고 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263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현상학에 근거해서 우린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인간에게 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주변은 모두 판단의 대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근거로 작용한다. 자, 이런 거죠. 야, 지금 우리 친구들 다 똑같이 저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 자,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학교 생활하다 보면은 시험 기간에는 대체로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이잖아요. 그래, 다 학생들이 친구들이 도서관에 있고 친구들이 갑자기 잘 놀던 애들도 갑자기 집에서 공부를 한다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것 같지만 반대로 시험 기간에 놀 수도 있잖아요. 시험 기간이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행동 자체가 나의 행동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 2번을 얘기한 겁니다. 1, 2번이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미 해석한 상태로 본다는 얘기. 그다음 두 번째, 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내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선생님 등등을 보고 근거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복잡한 얘기 생략하고요. 266쪽이요. 자, 266쪽입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대화는 완전히 아무렇게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렇게나 대화가 전개된다는 게 아니다. 내가 물었을 때, 지난 강의 영상이요. 내가 물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원하는 그 범위를 넘어가는 반응이 나오면 굉장히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다. 제가 요새 유튜브를 이제 좀 자주 보니까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자주 보니까 개그맨들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자, 개그맨들이 나와서 그 대화를 주고받는 걸 보면은 좀 뜬금없는 대화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서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얘기들이에요.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얘기들인데, 자, 그 개그맨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흐름만 잘 타고 가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아무 말이나 해도 재밌는 얘기가 저절로 구성이 된다는 거고, 우리들이 봤을 때 시청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전제하고 그 흐름을 굉장히 재밌게 이해를 하고 보는 거죠. 물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뜯어서 보면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고, 솔직히 말해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게 나름대로 주고받으면서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개그맨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시청자도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3번. 아무렇게나 대화가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에서 개그맨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게 이해가 돼요. 자, 268쪽에 맨 위에 줄입니다. 그 비공식 제약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 문화로 바꿔서 컬처. 자, 문화는 통제나 변화의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 자, 문화는 억지로 바꾼다고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주 강력하게 뭔가를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흔히 말해서 국가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밀어붙였을 때 그 바뀌는 속도를 빨리 당길 수는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겁니다. 제가 6살 때, 7살 때, 8살 때, 자, 흔히 말해서 1980년대 후반에는 자, 버스 안에서 담배를 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면, 그 고속버스 같은 거 타면은 그 앞자리에 이렇게 컵을 받쳐 놓는 게 있죠. 컵을 끼워 놓을 수 있는 게 있고, 바로 그 옆에 재떨이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어렸을 때의 문화고, 당연히 식당 안에서 담배 피죠. 90년대 초반까지 식당 안에서 담배 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엉망진창과 같은 경우죠. 지금 관점에서는 그게 엉망진창과 같은 경우인데, 자, 어느 순간에 자, 건강에 관련된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가 실내에서는 금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흡연 문화가, 실내 흡연 문화가 한꺼번에 날아가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금방 순응해요. 처음에는 불만을 제기하다가 그 몇십 년 동안 피어온 그 세월에 비해서는 굉장히 금방 수긍하고 그 실외로 나가서 담배를 핍니다. 이런 경우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데 이 책의 관점에 따르면 문화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269쪽입니다. 두 번째 문단. 자, 비공식 제도. 문화가 자, 인간의 의식과 맺고 있는 관계, 학습은 독특하다. 독특성. 자, 당연히 독특하죠. 우리가 뭐 교실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지금 5월달인데 5월달에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학 문화 중에 하나는 축제를 참여해라예요. 축제, 대학 축제에 참여하는 거. 자, 그냥 참여를 해도 되고, 일을 해도 되고, 뭐 기획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의 참여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잖아요. 자, 독특한 방법으로 대학 문화 중에서 축제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269쪽의 중간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지적했던 것처럼 교실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배워야 된다. 이 대표적인 게 대학 축제예요. 대학 축제만큼 그 삶 속에서 배우는 게 드물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아무래도 대학교 교문 안에 들어와서 축제를 즐기는 게 상당히 꺼려집니다. 자, 그리고 271쪽에 그 두 번째 문단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방법으로 배우는 게 271쪽의 두 번째 문단. 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사회 구성원의 삶, 일상의 기초에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내면화한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영상 딱 보시자마자 아무 정류장이나 가서 버스를 타보세요. 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유치원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나이가 몇 살 아래면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 빼고요. 자, 카드를 댑니다. 또는 동전 지갑을 꺼내서 동전을 넣는 애들도 아직까지는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을 내야 탄다. 그리고 편의점 제가 엊그저께 갔을 때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편의점 가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게 바로 자본주의를, 이 거래잖아요. 내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또는 카드를 내고 물건을 산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상에서 무조건 배우는 거죠. 이 자본주의. 자, 그리고 민주주의. 투표죠. 자, 내가 혼자 가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의 교육을 받고 가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따라서 투표장에 가는 거, 첫 투표.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런 토론을 하는구나, 저런 어떤 걸 하는구나, 이게 바로 이제 일상에 기초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 자, 그리고 272쪽입니다. 맨 위에 줄이요. 자, 배심원들은, 자, 법정의 배심원들은 배심원이 되기 전에 이미 세상 삶 속에서 95%나 배심원이 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굳이 야, 너는 지금부터 평가할 자격이 있어, 너는 심사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삶 속에서 무언가를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그 배심원이 되기 전에 자 이미 배심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73쪽이요. 작은 글씨 빼고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주변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과 맞춰서 조정하려는 게 보인다. 자 대표적인 게 침묵입니다. 말 안 하고 있는 거. 야 얘들아 질문해봐. 그럼 질문 안 하잖아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그 교육의 가장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서로 이제 말하고 싶어서 학생들이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서로 손들고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면은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질문을 하는 거에 질문하는 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그 상황에서는 좀 부끄러운 또는 남의 눈에 띄는다고 생각을 하죠. 자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뭐 수업이 아니고서는 뭐 질문을 이렇게 공개적인 사람들 눈에 띄게 하지는 않죠. 자 이게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행동을 타인의 행동과 맞춰가려고 하는, 조정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예를 이제 일부러 그 질문,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것에 대한 걸 예를 들었는데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괜히 말하면 나한테 어떤 일이 더 주어질 것 같으니까 뭐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고 회사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실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분리가 불가능한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